가정의 단란함이 이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기쁨이다. 그리고 아이를 보는 즐거움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최고의 즐거움이다. 스위스의 저명한 교육학자 페스탈로찌가 한 말인데요. 하지만 그 즐거움은 이제 더 이상 모두가 당연히 누리는 기쁨이 아닙니다. 인간의 당연한 생애 주기 중 한 과정이라 여겨지던 임신과 출산은 이제 선택이 되었고요. 또 아이를 갖고 싶어도 갖지 못하는 부부들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오늘 세번유산책에서는 우리 사회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 그중에서도 특히 최근 증가하고 있는 난임 문제, 그리고 난임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과 관련 법안들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저출산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대한민국. 고용 불안으로 인한 청년들의 혼인율 감소, 그리고 점점 높아지는 초혼 연령, 여기에 환경적 요인들과 스트레스까지. 이로 인해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부부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6쌍 중에 1쌍, 그러니까 적어도 한 거의 15% 이상이 난임을 겪고 있다고. 난임에 대한 국가적 지원은 점차 확대되는 추세지만 고액의 시술 비용과 마음 놓고 쓸 수 없는 난임 휴가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부부들이 여전히 많은 상황. 시술을 한번 실패를 하고 나면 2, 3개월 휴식기를 두잖아요. 근데 그때도 제대로 못 쉬는 거지. 다음 시술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또 일을 한다든가. 늘어가는 난임 부부들의 고통을 줄이고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책에 대해 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우리나라가 10년 넘게 초저출산 국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한 해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아이는 43만 8,700명, 합계 출산율은 1.24명이었는데요. 가임기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수 있는 자녀 수를 의미하는 합계 출산율이 2.1명 이하인 국가는 저출산 국가, 1.3명 이하면 초저출산 국가로 분류됩니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합계 출산율 6명에서 점차 감소, 지난 2001년부터 1.3명 미만의 초저출산 사회에 진입한 이래 15년째 저출산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2000년대 들어와서부터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편이고 또 전 세계적으로 끝에서 몇 번째, 두세 번째 정도로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출산율이 적어도 2.1은 돼야 그 나라의 인구가 유지된다고 그러는데 현재 작년에 우리나라 출산율이 1.24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상태로는 이제 국가가 인구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죠. 출산율 저하는 곧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를 의미하고 이것은 생산과 소비의 위축, 경제 활력 저하로 이어져 결국 국가의 잠재 성장률까지 떨어뜨릴 수 있는데요. 심각한 청년 실업으로 인한 결혼율 하락, 또 일부러 아이를 낳지 않는 부부인 이른바 딩크족도 늘고 있지만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부부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도 저출산의 원인 중 하나입니다. 결혼한 지 몇 년째인데 아직도 애가 없대. 일단 정액 검사부터 해보시죠. 정액 검사요? 네. 아이를 갖고 싶지만 갖지 못하는 난임 부부들. 이들은 주변의 따가운 시선과 정신적 스트레스, 각종 시술로 인한 육체적, 경제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08년 17만 3천여 명이던 난임 진단자가 2014년 21만 5천여 명으로 늘어나 6년 사이 4만 명 넘게 증가했습니다. 그렇다면 난임을 진단하는 기준은 무엇이고 또 난임이 증가하는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보통 난임은 이제 피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1년간의 이제 정상적인 부부 관계 하에서도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를 정의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많은 여성들이 사회생활로 인해서 이제 결혼 연령이 늦춰지고 있거나 그 인스턴트 식품이라든가 술, 담배 뭐 이런 것들이 임신율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고요.
같고요. 또 직장 내 많은 스트레스로 인해서 줄어드는 것도 한 가지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피임을 중단했거나 피임 경험이 없는 25세에서 44세 기혼 여성 969명 가운데 32.3%는 임신을 시도했음에도 최소 1년 동안 임신에 실패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여성의 나이가 많을수록 난임 경험률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난임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임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부들을 괴롭히는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높은 시술 비용입니다. 비용 자체가 워낙 높은 데다 시술 성공률도 10에서 30%에 불과해서 여러 차례 시술을 받다 보면 수천만 원의 비용이 드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여간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도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난임 시술비 지원을 확대해오고 있지만 여전히 그 금액이나 대상이 제한적인데요. 우선 현재 도입돼 있거나 도입 예정인 난임 시술 관련 지원 제도를 정리해보고 추가로 필요한 지원에 대해서 최근 발의된 법률안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난임 시술에 소요되는 비용은 인공수정의 경우 1회당 60에서 90만 원, 체외 수정의 경우 1회당 평균 300만 원으로 고가입니다. 이에 정부는 난임 부부의 경제적 어려움을 줄이고자 2006년부터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고액의 난임 치료 시술 비용을 지원해 왔는데요. 2006년 이후에 정부가 이제 정부 지원 사업으로 난임 부부한테 난임 시술비를 이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액을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현재 체외 수정술, 소위 말하는 시험관 아기를 한 회 할 때 190만 원씩 3번 지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인공수정 시술을 할 때는 50만 원씩 3번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부부들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난임 시술비 지원은 현재 만 44세 이하 여성, 월 평균 소득 150% 이하 가정에 한해 이뤄지고 있는데 인공수정의 경우 회당 50만 원씩 3회까지 지원되고 체외 수정은 신선배아 190만 원 최대 3회, 동결배아 60만 원 최대 3회까지 지원됩니다. 한편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1회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의 시술로 성공하는 경우는 드물어서 여러 차례의 난임 시술을 거쳐 아이를 낳기까지 지출되는 비용은 2천만 원가량이나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게다가 정부의 지원 대상자가 아니거나 대상자라고 하더라도 지원 횟수를 모두 소진할 경우 고스란히 자기 부담으로 이어지는데요. 시술비가 정부에서 190만 원을 지원해 준다고 한들 본인 부담금이 개인차에 따라서는 100만 원에서 300, 400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보통 일반 가정이 한 달 생활비가 그 정도도 안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면은 그 시술 비용을 다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마이너스가 늘어나고, 그리고 이분들이 시술을 한번 실패를 하고 나면 2, 3개월 휴식기를 두잖아요. 근데 그때도 제대로 못 쉬는 거지. 다음 시술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또 일을 한다든가. 그러니까 결국은 임신의 타이밍을 놓치게 되고 또 정서적으로 힘들고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니까 임신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지 않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난임 시술을 받은 부부 가운데 34.4%가 시술을 중도 포기했으며 난임 시술을 중단한 부부의 28.6%가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들었는데요. 이에 정부는 내년부터 난임 시술 및 검사, 마취, 약제 등 난임 치료 비용 전반에 대해 건강보험급여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기존의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예산은 저소득층의 본인 부담을 낮추는 데 활용할 계획인데요. 이와 더불어 난임 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더욱 경감시키기 위한 법안도 발의됐습니다. 새누리당 추경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 난임 시술 비용의 세제 혜택을 위한 법안입니다.
난임 시술과 관련해서 특히 이 경제적인 부담이 굉장히 큰데 평균 아마 난임 시술을 통해서 아기를 가지는 성공 확률이 아주 높지는 않기 때문에 보통 한 3차례 정도는 시도를 한다고 그러고 그러면 결국은 여러 정부의 지원이 포함되더라도 평균적으로 800만 원은 본인들이 부담을 해야 되고 이것은 젊은 부부들한테 굉장히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근로소득자에 한정해서 세액 공제 지원을 해 줬는데 이제 제가 개정한 발의에는 소득세를 내는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대폭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액 공제 지원도 대폭 확대를 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인공수정 등 난임시술 비용 특별 세액공제 항목을 신설해 근로소득자에게만 혜택이 있었던 난임시술 비용 세액공제를 자영업자 등 종합소득이 있는 모든 국민으로 확대하도록 하고 세액 공제율도 현행 15%에서 50%로 대폭 늘리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한 이러한 공제 혜택은 난임시술 비용 전액에 대해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21만 쌍 부부가 지금 난임 문제로 고통을 받고 계시는데 그중에 약 한 30% 정도가 세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만 지원 폭이 앞으로 이렇게 지원이 확대되고 나면은 대폭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정부에서도 내년부터 이 난임 시술 비용을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자부담 비용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아마 줄게 될 겁니다. 그리고 줄게 되고 또 거기에서 자부담이 들어가는 비용도 세액 공제가 확대되면은 아마 개인이 난임 시술과 관련돼서 지불하게 되는 경제적 부담은 크게 완화될 거다. 난임 부부들의 어려움은 비단 경제적인 이유 때문만은 아닙니다.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스트레스가 심해서 아이를 갖는데 어려움을 겪는 부부들도 많은데요. 이런 부부들에게는 휴가가 필수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난임 휴가를 사용하기가 쉽지만은 않은 것이 현실인데요. 이 같은 난임 부부들의 현실을 먼저 들여다보겠습니다. 결혼 8년 차 김경선 씨. 6년 전부터 난임 시술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저희는 좀 아이를 빨리 원해서 검사를 좀 빨리 받았어요. 그때는 제가 32살이어서 좀 나이를 믿고 빨리 시작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되게 긍정적인 마음으로 1차를 했는데 안 됐어요. 그래서 3개월 뒤에 병원에서 또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도 임신이 안 됐어요. 두 번째도. 그리고 나서 3차를 했는데 잘 안 됐어요. 또 잘 안 돼서 그때는 절망감이 너무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정부 지원이 150만 원 3차에 끝났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막막하죠. 정부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4차, 5차, 6차를 제가 7차를 했어요. 지금 7번을 실패하다 보니까 나중에 저처럼 시술을 많이 받다 보면 돈적으로도 굉장히 힘들지만 그 강도가 어떤 정도로 심하냐면 어두운 터널에 들어가서 이걸 빠져나오지 못할 것 같은 기분? 직장 생활 당시 시술을 위해 연차를 모두 끌었었지만 결국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병원을 가면은 주사를 맞잖아요. 이게 난포를 키우는 주사를 거의 한 열흘에서 15일 정도 이제 주사를 맞아요. 그거를 맞으면 과용량의 여성 호르몬제를 맞다 보니까 미식거림, 두통, 나중에는 사회생활이 힘들어요, 솔직히. 그리고 난자 채취하는 하루도 온전히 써야 되고, 그러면 대부분 여성들이 한 번 가면은 병원 왔다 갔다 하면 10번 정도 가야 되거든요. 한 번 시술하는데. 그러면은 신체적으로도 힘들지만 이 시간 빼는데도 굉장히 많이 힘들게 되고, 임신을 하려고, 시험관을 하려고 갑니다라는 말도 솔직히 잘 못 꺼내요. 꺼내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만둘 수밖에 없었고. 난임 시술을 받기 위해서는 한 달에 몇 차례 병원에 내원해야 하고 특히 여성의 경우 수정란이 자궁에 잘 착상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휴식이 필수적입니다. 현재 일부 대기업과 금융권에서는 난임 휴가제를 도입하고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은 사실상 이를 외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난임 시술 자체로서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가 있고요. 검사라든가 이제 병원에 내원하는 횟수 때문에 직장에서 나와야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환자들한테 난임 휴가가 주어진다면 좀 더 편안한 마음에서 병원을 내원하고 시술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편도 이제 정액 검사가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액 검사를 한다 하더라도 이상 소견이 밝혀져 있는 경우에는 재차 다시 검사를 또 시행을 해야 되고 그 원인이 진짜 병적인 요인이 병행이 되어 있다면 수술적인 교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런 휴가 기간을 통해서 비정상 소견들을 이제 교정해 볼 수가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난임 부부에게 휴가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정부 역시 2017년부터 난임 휴가제를 도입할 계획을 밝힌 바 있는데요. 근로자들이 휴가를 모두 소진했을 경우에도 치료를 위한 무급 휴가를 1년에 3일간 부여한다는 겁니다. 이 가운데 국회에서도 난임 휴가를 근로기준법에 명문화하고 특히 난임 근로자들이 현실적으로 휴가를 사용하는 데 무리가 없도록 여러 조항들을 신설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는데요. 법안 내용 살펴보면서 그 밖에 난임 해결을 위한 방안들까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요.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난임 휴가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입니다. 애를 낳고 싶지만 낳을 수 없는 난임 부부에게 적절한 휴식 기회를 허용함으로써 임신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과거에 난임 시술을 받는 사람들이 상당히 부끄러운 일이고 누구에게 알리기 힘든 일이었다면 이제는 당당하게 휴가를 신청하고 정부가 그 휴가를 법적으로 보장해 줌으로써 좀 더 편안하게 난임 시술을 받고 애를 낳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번 법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국가가 그럼 조금만 그런 사람들은 도와주면 애를 낳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국가가 난임 시술비를 지금 3번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첫 번째 시술할 때 그 시술이 성공해서 애가 생긴다면 두 번째, 세 번째 지원에 들어가는 정부 예산도 전략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사용자는 근로자가 난임 치료에 필요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하며 난임 휴가 기간은 연 30일 이내 유급으로 분할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을 담았습니다. 또 사용자는 난임 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고 난임 휴가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난임 휴가 이후에도 전과 동일한 업무와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의무를 사용자에게 부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회사 측, 즉 사용주에게 발생될 비용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그렇게 사용자 입장에서 선뜻 그래 뭐 열흘 30일 이렇게 휴가 갔다 와라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러나 저는 그 난임 휴가를 유급으로 쓸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과거에는 사용주가 부담해야만 된다고 했다라면 이번 제가 낸 개정안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용주가 부담해야 될 난임 휴가로 인한 비용 부담 증가분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밖에도 난임 부부들의 정서적 고통을 보듬기 위해서는 자조 모임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필드의 목소리를 청취를 하다 보고 저희가 또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자조 모임을 활성화시키는 게 아주 중요하더라고요. 자조 모임을 통해서 동료 멘토링도 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하고 자꾸 프로그램을 만들고 개발을 함으로 있어서 난임 부부들이 그런 정서적인 기대감, 실패해서 가만히 있으면 더 힘들잖아요. 그래서 같이 전문가가 대안을 찾아주고 방향을 제시해주고 뭐 어떤 식습관이라든가 그런 정서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분들을 힐링을 시켜주는 거죠. 그랬을 때 자율임신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지원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한편 늦은 출산, 저출산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년기에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유인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난임 부부 지원 사업을 함과 동시에 이런 저출산이 요인이 가장 큰 게 만혼에 의한 그 만혼 출산이잖아요.
여성의 나이가 40살이 넘어가면 가입력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그다음에 정년기에 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모색하는 것. 예를 들면 뭐 여성의 경력 단절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 결혼한 부부들이 적절한 가정 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문화 그런 것들을 좀 갖도록 하는 거죠. 난임 부부들의 행복은 물론이고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라도 난임을 해결하기 위한 입법 노력은 계속돼야 할 것입니다. 애를 갖고 싶은데 생기지 않을 때 느끼는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굉장히 보통 사람들이 상상하기 힘들 것입니다. 어디에다가 사실 하소연하기도 어렵고요. 그러나 희망을 가지시고 좀 더 편안한 마음을 가지시고 또 여러분들의 목표를 잘 이룰 수 있도록 국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돕는 사람이 있다라는 데 좀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우리 이 젊은 부부들 난임과 관련돼서 굉장히 여러 가지 아마 힘든 과정이 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적으로도 반드시 우리가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적극적인 여건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저출산 문제 그리고 난임 부부 지원 등을 위해서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힘내시고 밝은 미래 힘찬 대한민국 만들어가는데 함께 저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미국의 경제 예측가 해리 덴트는 그의 저서인 2018 인구 절벽이 온다에서 세계 경제의 먹구름을 몰고 올 핵심 요인으로 인구를 꼽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예측은 현실이 되어서 다가오고 있는데요. 경제 시스템 분석학회는 노동력의 감소와 노동 생산성의 저하로 2050년경에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0.99%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생산 가능 인구의 비율이 급속도로 줄어드는 인구 절벽 사태는 노동력과 노동 생산성의 저하는 물론 소비까지 끌어내릴 것으로 경고되고 있는데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난임의 해결은 필수적입니다. 지원이 점차 확대되고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난임 관련 법이나 제도들이 더욱 촘촘히 마련이 돼서 난임 부부들의 고통이 조금 더 줄어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기치 않은 해고로 일자리를 잃게 되면 작은 도움이라도 절실해지기 마련이죠. 이럴 때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라면 생활 안정과 구직 활동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 안전망 역할을 하기에 여전히 미흡한 부분들이 많은데요.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제도 개선을 위한 법안을 발의해 소개해드립니다. 심각한 고용 불안이 계속되면서 실업자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현재 고용보험에서는 해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실직한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를 대상으로 재취업 활동을 위한 기간에 구직급여를 지급하고 있는데요. 지난 5월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는 전년도 대비 약 11% 증가한 7만 3천여 명. 올해 상반기 신청자 수만 53만 1,000명에 이를 정도입니다. 하지만 구직급여 지급 기간이 짧고 이직 사유에 따른 자격 제한 등 수급 조건이 까다로워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고용보험이 사회 안전망 역할을 더욱 촘촘히 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 법안에서는 구직급여 수급 요건인 피보험 단위 기간을 현행 180일에서 120일로 완화하도록 하고 구직급여 소정급여 일수를 현행 최소 90일에서 최대 240일까지 해서 최소 180일에서 최대 360일까지로 연장하도록 하는 조항을 마련했습니다. 또 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 자격 제한 사유 중 전직, 창업 등으로 인한 자발적 이직자에게도 이직한 후 3개월이 지나도록 실업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지난해 폭스바겐과 아우디의 배출가스 사태를 계기로 한국형 레몬법을 도입해야 한다는 여론이 꾸준히 확산돼 왔습니다. 미국에서 도입된 레몬법은 달콤한 오렌지인 줄 알고 구입을 했는데 집에 와서 보니 오렌지를 닮은 신레몬이었다는 데서 유래한 법으로
자동차 결함에 대한 교환 환불 조치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이현승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국민 2명 중 1명이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필수품이 된 자동차. 하지만 자동차에 결함이 있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제대로 된 보상이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요. 현재 자동차의 교환, 환불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은 법률이 아닌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이다 보니 강제성이 없고 소비자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어려운 상황. 이에 한국판 레몬법이라 불리는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한 새누리당 이현승 의원. 법안에서는 자동차의 하자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자동차 안전 하자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 주요 장치 및 부품에서 결함이 발생해 3회 이상 수리하고도 동일한 고장이 계속될 경우 국토교통부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마련했습니다. 또 자동차 제작자, 판매자 등의 고의 과실로 인한 중대 하자가 인정될 때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자동차 또는 자동차 부품의 교환, 환불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마련했습니다. 한 학기 400여만 원에 달하는 대학 등록금으로 인한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이 여전한데요. 지난 2010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가 도입됐지만 졸업을 하고도 취직을 하지 못해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하고 신용불량자가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생들을 돕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지난 7년간 학자금 대출을 이용한 학생은 327만 명. 대출 규모는 14조 8천억 원. 문제는 학자금 대출자 중 2만 명에 가까운 숫자가 대출금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했다는 점인데요. 오는 2학기부터 대출 이자율이 2.5%로 인하되기는 했지만 학생들에게는 여전히 부담스러운 수준이고 최근 취업난까지 겹쳐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법안에서는 학자금 대출의 금리를 무이자로 하도록 하고 학자금 대출 자격 요건 조항도 삭제하도록 해 대출을 받고자 하는 모든 대학생을 대상으로 대출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채무자가 상환해야 할 등록금 대출 원리금 계산을 현행 복리 방식이 아닌 원금으로만 계산하도록 해 학생들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외에도 눈길을 끄는 법률안들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도 의원은 자동차에 실린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을 하다가 업무상 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에 피해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또 새누리당 정호택 의원은 찜통 교실에서 수업받는 학생들을 위해서 현재 농사용 전기요금보다 2.4배 이상 비싼 교육용 전기요금을 농사용 전기요금을 넘지 않는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고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택시에서 흡연을 하는 승객에게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요즘 건강을 위해서 보양식 챙겨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매일 마시는 물만큼 좋은 보약은 없다고 하니까 충분한 수분 보충으로 건강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새법률 산책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